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어떻게 지냈냐?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을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사시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명절이라는 게 좀 뻔하잖아요. 저도 명절이면 항상 먼 거리를 쓸데없이 오가고 과하게 먹고 과하게 신나고 그러다가 무슨 탈이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래도 좀 탈이 덜 났더라고요. 그냥 좀 이렇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고칼로리를 먹고 이렇게 어제는 좀 하루 종일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명절을 딱 지내고 연휴인데 덕분에 그런지 뭐 이렇게 연휴를 끝내고 오는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날씨 꽤 추웠었죠, 1월 달에요. 여긴 괜찮으셨나요? 추웠죠. 뭐 건물은 괜찮았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희 동네는 막 이제 막 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만 하더라도요, 뭐 이제 터져가지고요. 그게 막 한 건물 전체가 꽁꽁 얼어가지고 하수구도 터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연휴 시작하기 딱쯤에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책방은 막 이제 물을 막 이렇게 줄줄줄 틀어놨거든요. 줄줄줄 틀어놓으면 금방 얼어붙어가지고. 근데 하수구가 얼어붙어가지고요. 또 생 공사를 지켜보고 연휴를 시작했었어요. 저는요. 상당히 슬펐습니다. 예. 왜냐하면 건물이 낡아서 이렇게 언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날씨가 추워갖고 얼어갖고 터지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이제 그게 막 공사를 하면 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 비용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 슬프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셨구나. 그럼 좀 다행입니다. 저희 동네는요 건물이 낡아가지고요 막 곳곳에서 터지고 그 때 아닌 호황을 맞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설비 기사님들은 뭐 가는 곳마다 바쁘시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저는 요즘에 그래도 좀 힘이 나는 건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중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많지 않아요. 좀 많이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좀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3월 말에 가려고 하다가 4월 말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칭다오로 가려고 하고요. 왜 오하시나요? 칭다오가 뭐가 있어가지고요? 맥주. 맥꼬치, 양꼬치. 근데 사실은 칭다오는 양꼬치로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양꼬치 유명한 데가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양꼬치에 유명한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서북 쪽에 있으면 양꼬치를 정말 많이 먹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양꼬치는 보통 이제 동북식 양꼬치라고 조선족들이랑 같이 들어온 양꼬치라서 좀 다릅니다. 네, 칭다오로 갔다가 태산을 오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산. 하늘아래 메이로다 그 안은 태산. 그리고 곡부라고 하는 이제 공자 고향 들려온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요. 한 가지만 그러면 그 칭다오가 맥주로 유명한 이유가 뭔 때문인지는 아세요 혹시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중국이 이게 커다란 땅덩어리인데 보통 이제 동쪽이나 남쪽 같은 경우는 서양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상해. 그 상해 가보시면 중국 도시 느낌이 아니라 좀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 이렇게 오래된 은행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칭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조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맥주 기술이 직수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주가 맛있기로 유명한 거고요. 사실은 그보다는 저는 이제 칭다오를 한 번 가봤었는데, 그쵸? 한 번 가봤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팔대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제 바닷가 옆에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원주택들 모둠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식 건축 양식이 남아 있는 거죠. 한 100 몇 년 된.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칭다오를 통해서 보면 좀 재밌는 게 상처와 뭐라고 해야 될까? 영광의 같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상처기도 한데 그런 거가, 한편으로는 칭다오에 오사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오사운동이라고 중국에서 나름 이제 그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었으면 오사운동이라고 이제 새롭게 막 그 일종의 민족 부흥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명 운동 이런 게 막 일어나죠. 그런 게 있었던 상징이 거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사광장이랑 루신공원 가려고요. 루신이 이제 칭다오랑 그렇게 연은 없지만 루신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약간 근현대라고 하는 이제, 예? 뭐 어떤 것 때문에 웃으시는가요? 루신, 노신, 예, 아큐, 예, 아큐 정전의 루신. 예. 루신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이제 장자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쯤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자의 어떤 정신이 문학으로 표현되면 루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자 네 편 소요 뒷부분인데요. 제가 오면서 약간 보니까 이게 수정이 덜 된 거더라고요. 뭐 저장이 잘못된 건지. 여튼 자료를 만들어 오긴 했는데 좀 많이 고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앞부분에 좀 무게를 주었습니다. 그 곤과 붕이 나오는 약간 판타지스러운 시작 부분을 말씀을 좀 길게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화라고 해서 꼭지 한 4개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그 가운데는 짧은 꼭지 2개, 그리고 그 해시라고 하는 사람과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 2토막이 있습니다. 일단 한 토막을 먼저 읽고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허유왈 자치천하 천하 기이치야 이아유대자 오장위명호 명자 실지빈야 오장위빈호. 허유가 말하기를 그대가 치천하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니 천하가 이미 다스려지고 잘 다스려지고 있어. 그 이야기가 이제 앞에 부분이 지금 이제 다 길어서 가져올 수 없어서 잘랐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임금이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요임금? 요임금과 짝을 이루는 임금이 누가 있죠? 예,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에 있는 임금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임금으로 이야기되는 임금들인데요. 뛰어나다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뭐가 있냐면 왕위를 선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양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훌륭하다는 사람, 요임금과 순임금 사이에는 혈연 관계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요임금이 자기 딸을 순임금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어찌됐건 그거는 이제 조금 순임금의 어떤 자질을 알아본 이후의 일이고, 순임금이 훌륭하다는 이유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걸 양위라고 합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뭐 아름다웠던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요순 임금 다음에 나오는 임금들이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주공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뭐 나중에 이제 중국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공부할 때 좀 쉬운데,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육아에서 옛날부터 성인으로 꼽혔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요순은 전설의 임금들인 거고요. 그리고 우임금, 탕임금은 나라가 있어요. 고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문왕, 무왕, 주공은 원래 이제 개국의 인물들이에요. 어느 나라냐면 주나라.
근데 이제 요수는 전설상의 임금인데 이 이후는 다 왕위가 계승되는 거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뭐 핏줄이 좋아갖고 잘 되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제 뭐 못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뒤에 바뀌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요임금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원래 요임금이 이 양위로 유명한 임금이니까 허유를 찾아와요. 허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훌륭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뭐가 훌륭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장자 안에서도 그렇고 옛날 이야기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요임금이 와서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내 능력에 참 모자란 것 같으니 나보다 뛰어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천하를 다스려 달라라고 했을 때 허유의 대답입니다. 허유의 대답이에요. 이때 그대는 요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대가 이미 천하를 다스리고 있고 뭐 천하가 내가 보기엔 잘 돌아간다. 그러니 내가 그대를 대신하란 말인가? 이아유대자 오장위명호. 그 다음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나보고 명이라는 걸 추구하라는 말인가? 지난 시간에도 이 표현이 나왔는데요. 명은 이름이라는 것보다는 이름을 떨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이라고 좀 풀이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보고 명성을 추구하란 말이냐, 허명을 뒤집어 쓰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자 실집이냐. 이 명성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것, 실질적인 것의 빈 껍데기 같은 거다. 어떤 책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역사에서 아주 오래되어 있는 어떤 사상적 태도가 있는데 그 어떤 사상적 태도가 있냐면 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혹은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의 한계성을 일찌감치부터 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보면 아주 오래된 논쟁이 있죠. 유명론, 실제론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게 진짜로 있느냐? 아니다. 이름만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컵 하면 컵이라는 건 실제로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실제 없는 것도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손오공, 뭐 드래곤,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랬을 때 그런 논쟁이 중국에는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름을 추구하라는 거냐? 이름은 껍데기다. 나보고 껍데기를 추구하라는 말이냐? 나는 껍데기 같은 거 추구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무소용천하위. 나는 천하를 위해 전혀 쓰이지를 않겠다. 그래서 뭐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임금의 그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부죠. 누가 나에게 천하를 맡긴다면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은 잘 안 하시죠. 뭐 이제 그런 거 상상할 일도 없으니까 조금 이제 급을 낮춰보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서울시 뭐 그런 건 없나요? 아니면 이제 도봉구 아니면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데 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통장을 맡긴다면 혹은 뭐 아니면 어떤 자리를 그냥 나에게 내가 훌륭한 덕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정권을 휘둘러라 이렇게 맡긴다면 어떨까? 장자의 일반적으로 있는 일관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런 자리 혹은 어떤 지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보면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런 태도가 나중에는 점점 확대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욕스럽게 여기고 나중에는 강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듣다니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요. 아주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와 장자는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 천하라고 하는 문명 세계를 어떻게 꾸려갈까를 고민하는 일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었던 사람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문 읽을 때 정치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안 보는 사람이라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뭐 약간 서구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아나키스트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 혹은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가 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사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유가랑 도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의 차이점이 그렇게 있을까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 이 세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다. 이 문명 세계, 특히 천하라고 이야기되는 이 문명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고민하고 이 꾸려가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가라면, 도가는 적어도 그렇진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꾸려감에 있어서 책임성이 전혀 없는, 혹은 이것으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예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생기고 계승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얘기도 아예 없어요. 사실은 장자 안에서는 훨씬 더 신화적인 이런 얘기인 걸 보면 계승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건 혹은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의 전통적인 체제를 보면 사실은 이 뒷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계승이 되잖아요. 나라가 하나의 그 핏줄로 계승되고 있고, 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구현되어 있는 건축이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한 나라에 이게 핏줄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서울에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예, 종묘죠. 종묘. 짝이 되는 게 뭐죠? 예, 사직이죠. 그래서 궁이 여기 있고, 이쪽에 사직이 있고, 이쪽에 종묘가 있죠. 지금도 사직단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저기 무슨 도서관이죠? 종로도서관인가? 가면은 있어요. 예, 사직 공원이 있고,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종묘는 자신들의 핏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이 천하라고 하는 문화적 공간은 단순히 문화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천하라고 하는 공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스템 혹은 이 계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현되고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던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종묘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정치 체제가 달라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핏줄에 의해서. 종묘는 그 핏줄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한 나라가 망하면 당연히 종묘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종묘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종묘의 어떤 예식을 쫓아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러는 것도 사실 이런 정신의 어떤 식의 뭐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 연장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거겠죠. 근데 장자에서는 이런 식의 계승 혹은 연속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이 세계를 온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모습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공동체에서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사 문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사 문제는 개별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뭐 제사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명절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각자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할 때 좀 고민되는 건요. 저는 원래 장자라고 하는 책보다는 논어나 맹자 같은 육아 텍스트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육아 텍스트 읽으면 제사에 관한 내용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공자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뭐 순자를 공부하고 주의를 공부하고 막 이래봤자 제사에 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홍동백선이 조유리신이 절은 몇 번 하고 뭐 충문은 어떻게 쓰고 하나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육아의 정신은 물론 이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방안들은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짜잘한 어떤 내용이나 세목들은 사실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십 년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상에 놓는 어떤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사상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의 조상님들 가운데 몇 분 못 차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핏줄 가운데 뭐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가 안 되겠네. 양반 인구가 다 성씨도 없는 개똥이 칠순이 뭐 이런, 그렇잖아요. 조선 초기에 양반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핏줄 따지면 저희들이 지금 다 김씨니 박간이 이간이 다 있지만 사실 그런 성씨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뭐 설사 저도 제 핏줄이 거슬러 올라가면 뭐 김해 김씨의 핏줄이라고는 알고 있으나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중간에,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양반이 정말 이렇게 한 줌 되는 양반이었는데 지금 다 핏줄을 다 갖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무슨 뭐 황부자 때 황부자 때 무슨 종이었다 뭐 이런 식의 계보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는 뭐 어디 그 관노의 집안이었단다 이런 계보를 갖고 있는 분 계시냐고요? 우리 할머니는 뭐 기생이었단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나 뭐 우리 아버지는 백정이었다, 갑밭이었다, 없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지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바뀌면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그것과 함께 도입되면서 열심히 막 우리도 그 흉내를 내야 되니까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 깐깐해지고 막 그랬던 거겠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소수의 관심이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궁금해져요. 갑자기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는 종묘 이외에 다른 묘가 있습니다. 종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종묘가 지금 남아 있나 부셔졌나? 중국 그 여행 간다고 해서 종묘 간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이번에 여행 가면 묘를 2개 갈 겁니다. 하나는 대묘라고 그래가지고요, 천황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에요. 태산 밑에 가면, 태산이 영험한 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이 맨 위에 올라가면 누가 살고 있었다라고 전설상에 전해지냐면 옥황상제. 그렇기 때문에 하늘신에게 지내는 제사 장소였어요, 태산이. 그렇기 때문에 영험하고 아주 중요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묘라고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신화적 그 존재에게 지내는 제사 공간이 있는 거죠, 대묘. 한편 문묘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공자묘. 공자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어떤 이 대표하는 인물이 살았고 그 인물의 어떤 흔적이 남겨 있는 묘, 이제 곡부라고 하는 지명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종묘 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종묘를 중시 여길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이 듭니다. 장자가 보았다면 상당히 얼척없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장자는 태도에 있어서는 이런 치라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정치, 체제, 시스템, 국가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그로부터 자기를 몸을 빼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왈, 연, 고자 무이여호, 문장지관, 농자, 무이여호, 종고지성. 연숙이 말하기를, 연, 그렇다. 이 이야기도 앞에 있는 대화가 많이 잘려진 겁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견호라고 하는 사람이 연숙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어디 가서 되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인즉 오늘날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흑풍음로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마신대.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닌대. 그리고 뜨겁더라도 타지도 않고 춥더라도 얼리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이야기 속에 나온 어떤 신선의 모습이라든가 뭔가 외부의 어떤 이 상처 입지 않은 어떤 존재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장자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흑풍운노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신선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합니다. 신선은 이야기 속 같은데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신선? 산신령,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신선의 표상이 조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신선은 뭘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해 보세요. 신선은 뭘 먹을까? 예? 복숭아. 이게 이제 약간 복숭아 같은 어떤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서유기 같은데 보면 이제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이슬, 예. 또 술? 참이슬. 재밌는 건 뭐냐면 신선 이야기에서 그 우리가 신선에서 아주 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거나 고민해 본 건 아니지만 갖다 놓으면 이상한 게 있어요. 신선이 고기 구워 먹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맛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제 바비큐 같은 게 구워 먹으면서 아까 양꼬치 같은 거 먹는 신선이라면 약간 안 어울리지 않아요? 고기 먹는 신선, 해탈하는 신선. 예, 물론 이제 이 성소계의 문제에서 불가에서 이제 뭐 고기 먹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신선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흑풍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먹으며 또 뭐 해야 되냐면 곡기를 끊습니다. 화식을 안 해요. 불로 먹는 걸. 생식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하시면 혹은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사기에 유후세가라고 있습니다. 유후장량을 이야기한 건데요. 장량은 고난삼걸, 그러니까 이제 유방을 도와서 이제 한 나라를 세웠던 세 명의 중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 명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재밌습니다. 하나는 소하, 열심히 이제 그 보급을 해줬던 보급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항우랑 끊임없이 싸우는데 맨날 져요. 근데 끊임없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급을 맨날 해줘서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용어로 하면 뭐냐면 마린이 안 마르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급의 달인 소하, 또 한 명이 뭐 있으면 이제 그 야전의 달인 누가 있냐면 한신, 그 토사구팽의 주인공입니다. 한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아주 계책을 잘 냈던 장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량이 이 유세가를 보면 뭐 하냐면 나중에 신선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곡기를 끊고 곡식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몸이 가벼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유방의 부인 여태우가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고기를 먹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고기를 먹어요. 나중에 끝내 신선이 되지 못하죠. 신선은 그런 면에서 보면 나중에 되면 그런 어떤 신체의 근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모티브가 장자에 나와요. 그래서 곡기나 사악한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매우거나 이렇게 짜거나 그런 거 안 먹고 단박한 것들로 몸을 가볍게 해서 어떻게 되면 몸이 붕붕 떠야 됩니다. 신선이 물론 이제 후대에 뭐 다양한 창작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찌면 안 돼요. 신선은 호리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은 나이가 들어 있는 어떤 그 표징이 나타나면 안 돼요. 산신령 가운데 허리 굽은 산신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산신령들은 허리가 꼿꼿하죠.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 같은 거 피어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자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몸의 이 모습이 마치 처자와 같다고, 그 젊은 여인 것 같고, 혹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신선의 피부는 백옥과 같아야 돼요. 뽀얗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선이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 후대에 발전된 것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거 보셨을 텐데
동방불패 같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이 신체에 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이런 이야기 속에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중성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존재, 신성 같은 존재는 장자 맥락에서 어떠냐면 뜨거워도 데이질 않고 추워도 얼려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아주 어떤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죠. 아마 그 누구죠? 사명인지 서산인지 지금 헷갈리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의 그 고승이 임난이 끝나고 임난에 이렇게 끌려갔던 우리나라 포로들을 풀려 일본에 가가지고 갔더니 고승이 왔다고 해서 일본에서 대접을 해준다고 열심히 불을 떼져갖고 죽으라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방이 꽁꽁 얼려 있었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너무 차갑게 해서 밖에를 춥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뜨겁다고 온몸을 다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것도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갖고 막 이제 살이 붙고 막 이래서 됐겠죠. 신선은 보통의 우리의 신체와는 다른 여드름 이런 거 없고요, 치질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만 뭐 이런 거 없고 팔다리 아프고 류마티스 이런 거 없는 존재. 그러면 동시에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그러면서 마치 구름과 같아서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연숙이 듣고 온 거예요. 그 견호라는 사람이 듣고 와서 연숙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존재가 있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대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장자 텍스트를 사랑하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열심히 수련하면 뭘 할 수 있다나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이고 혹은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위협으로부터 제법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에 관한 우화적 표현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연숙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 그렇다. 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왜? 고자는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고자는 여기서는 어떤 존재냐면 눈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여자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뭘 보지 못하냐면 문장지관. 문장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우리가 문장을 짓는다 할 때 글을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화려한 무늬를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문물을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함께 볼 수 없다. 그쵸? 그 다음 농아라는 표현 지금도 쓰죠. 그쵸?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종은 원래 종치고 고는 북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유, 형해, 유농맹제, 부지역유지, 기, 어찌, 유, 오직, 형해. 형해는 몸뚱아리를 이야기합니다. 몸뚱아리에만 유농맹제, 눈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 저는 이것을 깨우침이라고 일단은 풀었는데요. 어떤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지식의 문제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연숙이 견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깜짝 놀란 것도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너는 지금 그런 존재 알에 대해서 마치 눈을 못 보거나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고 헛소리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맥락입니다. 이게 뭘까?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나시면 이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소지불급대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작은 알은 커다란 참된 알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자는 거기에서 어떤 존재들을 소환해냈죠.
매미에게는 뭘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했었죠? 네, 봄과 가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다고요. 매미한테는. 그렇죠? 매미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희 집이 이게 동파가 됐었다고. 네. 정말 꽁꽁 얼어가지고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계절이 이 땅에 찾아오기도 한다고. 매미한테 얘기해줘봤자 소용이 없겠죠. 매미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뭘 보여주고 싶냐면 봄에 얼마나 저희 집에 보면 집 앞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소월로 있는 데 있습니다. 소월로 아세요 혹시요? 그 남산에 보면 남산에서 이렇게 저기 어디죠?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저쪽 그 한남동까지 이어지는 그 순환로가 소월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옛날 그 거기 신궁 있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놓여진 길이래 가지고요. 개나리도 잘 심어져 있고 벚꽃도 잘 심어져 있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에도 벚나무가 엄청 큰 것들이 있어요. 봄에는 벚꽃이 엄청 화려합니다. 막 눈 내리듯이 벚꽃이 내려요. 근데 그 매미한테 보여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겠죠. 똑같은 나무에 매미가 7월이 되면 엄청나게 울어 제껴요. 근데 매미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소지, 불급, 대신. 어떻게 보면 장자에서는 끊임없이 어떠한 식의 인식의 어떤 격차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숙이 견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소지의 존재와 같다라고. 네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요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며 헛소리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이야기 시작할 때 그 표현이에요. 당연하다, 그렇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테지만 세세기 어찌됐건 이 알매 문제나 깨우침의 문제에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방법이나 계기나 혹은 어떠한 장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책을 읽히면 돼요. 혹은 어떠한 교육의 어떤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돼요. 어떠한 적절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환경이 있으면 돼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깨우침이나 알매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정말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그건 개별에게 그냥 달려 있을 뿐이고 개별이 닥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냥 우연히 혹은 예외적으로 혹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깨우치는 거라고. 전자 같은 거를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불가에서 교종입니다. 교종, 교학, 가르치면 된다라고. 불가의 목표는 깨우침이죠. 깨달음이죠. 내가 어떠한 세계를 다르게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르게 깨우치는 것인데 그것을 교학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반대쪽이 있죠. 교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불가에서는 이제 선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에서도 이런 두 가지 방향에 있는 학풍이 있습니다. 전자는 흔히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주자학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은 뭘 중시 여겼냐면요, 교과서를 되게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주자학에서 만들었던 교과서가 뭐냐면 사서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도 만들고 이걸 읽기 위해서 그 전에 텍스트도 만들어요.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처음 읽기 너무 힘드니까 어떤 텍스트도 만들었냐면 명심보감 같은 텍스트도 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몽성습 이런 것도 있고 글자 읽기면 좀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천자문이니 삼자경이니 이런 텍스트도. 그래서 책이 많아요. 이런 책들을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읽어라.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전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순서 어떤 책이 먼저일까요? 논어가 최고 먼저입니다. 논어가 최고 먼저 아닙니다. 대학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딱 펼쳐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그겁니다. 경물, 치지, 이건 잘 모르시겠죠.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요 순서를 이제 대학이라는 책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쭉 순서가 있고 요 순서대로 공부하면 요 순서대로 잘 공부해서 그래서 뭐 논어 읽고 맹자 읽고 중경 읽은 다음에 보통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 텍스트로 가죠. 시경, 서경, 주역 같은 텍스트 읽고 그러면 쭉 가면 뭔가 우리는 세계에 대해 다르게 잘 배울 수 있다라고 나중에 성인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쪽이라면 중국 사상사에서는 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양명. 양명학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더라도 아마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 시험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주자학, 양명학, 고증학, 훈고학 뭐 이렇게 써놓고 다음 중 순서를 맞게 연결하시오 뭐 이런 시험이 아마 국사 시험이나 아마 세계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명학, 양명이라는 사람은 뭐하냐면 깨우치면 순서가 없다. 깨우치면은 깨우침과 깨우치지 않음이 있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그 중간에 사다리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뭐 어떤 주장이 꼭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뭐 이야기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건 뭐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태도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대안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만들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누구에게 전하거나 이 어떤 것들을 전하고 싶을 때 이 양쪽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할 거예요. 장자는 후자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태도가 아마도 이런 우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쉽게 알아들기 힘들 거라는 태도가 계속 나옵니다. 장자 같은 텍스트에. 그리고 중국 텍스트에 이런 태도를 아주 많이 이렇게 뭐라고 완벽하게 막 똘똘 뭉쳤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텍스트 가운데 하나가 벽암록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벽암록.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들, 그러니까 이 깨우침을 중시 여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깨우침을 얻기 위해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그런 거죠. 뭐 부처는 똥막대기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 한편으로는 뭐 누군가는 우리가 할이라고 해서 고함을 지르더니 누가 깨달았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이 깨달으면 뭐 예를 들면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떤 동자승이 부처가 여기 있네요 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라든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쉽게 전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요구해요. 건너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태도가 어떠냐면 대단히 불친절해요. 내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던가 내 이야기를 알 수 있으면 알아보던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교육론이나 뭐 이런 거나 혹은 거기서 보면 장자 텍스트는 되게 낯설죠. 그런데 저는 장자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곱씹을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했던 일을 좀 꼽아보면 이른바 교육이란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까지 여러 친구들에게 다양한 텍스트를 같이 읽고 글도 같이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지식을 이렇게 전하고 이 지식을 쓸모 있게 운용하는 법을 가르쳐 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검정고시 같은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그래 보진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이야기를 갖고 반응이 오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쓰기. 그러니까 같이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쓰기는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이렇게요. 글쓰기를 혹시 뭐 이제 뭐 혹은 공부를 해보시거나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글쓰기를 해보다 보면 어떤 친구가 최근에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저랑 같이 글쓰기를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고 오래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오래된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 되게 잘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로 친구들보다 평균적으로 되게 잘 쓰는 친구들인데 불구하고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냐면 밑에서 툭툭툭툭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장도 제대로 못 쓰던 애가 문단을 나눠오고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던 애가 뭔가 이야기를 살집 있게 갖고 오고 정말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지던 것 같은 이야기를 쓰던 애가 뭐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걸 딱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 시간들을 의미 없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열등감이 시달려요. 거꾸로 나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자기 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의 글이라고 했을 때 자기 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감각을 얻을 때까지는 사실 여긴 사다리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다만 있다고 하면 높이를 알 수 없는 계단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시점이 지나가야 계단에 오를 텐데 그 시점이 어디인지도 누구도 모르고 이 계단이 얼만큼 올라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계단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수련할 때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역량을 잃게 될 이런 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어떤 찰나의 순간의 어떤 짜릿함도 있고요. 장자는 이런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도 이러하며 또는 우리 삶의 깨우침이라고 하거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하지 않은가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차후에 누차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소유편은 안 등장하지만 장자 텍스트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기술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술자. 미리 하나 땡겨 이야기하면 장자 텍스트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기술자가 누가 있냐면 바퀴 깎는 노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장자 텍스트 읽는 내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편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이름이 제나라 황공이에요. 제황공. 춘추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힘 있는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임금이 어느 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책과 좀 거리가 먼 임금이거든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좀 잘해보겠다는 마음가짐 표현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바퀴 깎는 노인이 윤편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오늘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임금이 얘기하죠. 나 오늘 책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죽어버린 옛사람의 말을 읽어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땠을까 기분이? 짜증이 났겠죠. 내가 오늘 좀 이렇게 폼 잡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아양 떨지 못할지언정 내가 읽고 있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에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또 하나 또 이야기 생각할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데 윤편은 기술자예요. 기술자는 그 당시에 아마 궁에서 저 밑에 있던 관노 신분에 거의 해당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기분 좋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노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바를 나에게 똑바로 얘기하라고. 네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바퀴를 깎아봤는데요. 여기 바퀴통이에요, 사실은. 바퀴통이 이제 이게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너무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통을 헐거워져 어떻게 하냐면 바퀴가 빠져요. 너무 덜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깎아야 되죠? 잘 깎아야 됩니다. 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걸 너무 많이 깎아도 안 되고 너무 덜 깎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깎아야 되면 잘 깎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전수할 방법이 없어서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이 일을 물려주지 못하고 내가 나이 70이 됐는데도 내가 지금 직접 깎고 있다고. 이걸 보면 옛날 사람의 말은 죽어버린 사람의 말은 마치 겨나 술찌개미처럼 쓸모없는 게 아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 안에. 기술자들의 기술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능력을 깨우침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깨우침에 있어서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 그리고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말로 설명해봤자
알아먹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도래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건너뛰는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도약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연숙이 말하는 농맹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계단에 있는 사람과 이 계단에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지와 대지의 차이기도 하고 어떤 깨우침의 세계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되 주의해서 볼 필요 있는 거 그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영원히 이것을 모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도약의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나 태도가 없다면 영원히 그것을 알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서 살아보니까요, 어떤 삶에 있어서 귀머거리와 이렇게 눈먼 사람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들은 아직도 눈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가면도 있고 태도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습속이 있어가지고 이 속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나 한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보여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가 지금 이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는지, 이게 귀가 이렇게 안 꼽히고 여기로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약간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지가 이렇게 쭉 가는데 훅훅 지나가는 게 보여요.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안 듣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장자 어느 글에서도 그 얘기를 인용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표현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수의 말 가운데 하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 되게 웃긴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데 귀 없는 자는, 원래 못 듣는 사람에게 이 얘기라는 건 되게 무례한 얘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면 다 들었을 텐데, 얘기 들으면 그 듣는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 다 들었는데. 근데 여기 안에 없는 격차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말에 말해지지 않은 뭔가를 들으라고 했던 어떤 여기에 어떤 차이가 지금 있는데, 그 말하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 경험 혹은 세계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나만 덧붙이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학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 불견하고 청이 불문이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더라. 왜 그러냐? 심부재언이라. 마음이 거기 없어서라고 해. 그럼 대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의 같은 태도에서 뭐냐면, 집중을 해야지. 집중 안 하니까 안 들리고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다 두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보존한 상태에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보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할 텐데, 마음이 이 자리에 없고 어디 딴 데에 가 있으니까 안 보이고 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 라고 진단을 해요, 전통적으로 육아에서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갖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배울 생각이 있어야지. 근데 이런 진단이 장자에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이거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퀴 깎는 노인이 좀 멀다면 요리를 비유해 보면 저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레시피를 따라 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1mm도 오차도 없이 순서도 맞고 시간도 맞고 정확하게 양까지 계량해가면서 했는데 맛이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 뭔가가 지금 빠진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은 레시피도 안 따져고 저 인간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칼질도 대충 하고 재료도 신경 안 쓰고 순서도 다 어기고 꾸역꾸역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어라? 맛있는 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센스, 감각. 여기에 말은 아까는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아까 얘기로 돌리면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요거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워요. 요거는요.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요거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잘 봐. 요거를 넣을 때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보여줘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세세하게 이걸 단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학가침처럼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거나 집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감각의 세계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세 개의 차이를 장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요 세 개를 건너볼 것을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송인, 자, 장보 이적저 월 월인 단발 문신 무소용지 송나라 사람이 이때 자자는 자본으로 삼아서 미천으로 삼아서라는 뜻입니다. 장보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요. 그냥 아름다운 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미천 삼아서 저는 약간 뭐 그냥 나온 게 말씀드리고 원래 제자로 읽잖아요. 여러 저를 읽으면 한문으로는 지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로 읽습니다. 어디로라는 뜻입니다. 월나라로 갔다. 그런데 월나라 사람은 단발 문신, 단발 머리는 짧고 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무소용지,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갓 같은 거를 가져간 거예요. 조선에서 갓 같은 거 사가지고 갔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이제 조선에서 뭐 누구죠? 허생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합시다. 그래 이 좁은 땅에서 성공할 만한 거는 뭐냐면 이른바 이 무역이지. 그래갖고 갓을 열심히 샀어요. 갓. 조선에 갓이 유명하잖아요. 열심히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일본에 갔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겠죠. 이 사람들은 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서 보면 견호와 연숙이 말하기를 마치 여기도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송나라 사람이 살던 세계와 월나라 사람이 살던 세계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이 송나라 사람은 관을 썼다라고 했을 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문화적으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관을 써야지. 근데 월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단발, 머리도 짧고 몸에다가 옷을 입고 자신을 관복이나 어떤 식의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문신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에도 문신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 이태원에 가깝다 보니까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랄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감각이 좀 다르죠.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어떤 문화적 감수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넘어서 문화적 감수성의 면에서 그렇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어땠을까 이것이? 송나라는 하나의 어떤 문명의 중심으로서 한때 어떤 전승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월나라를 보면 야만인인 거죠. 얘네는 야만인이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갔을 때 어떤 태도로 간 거냐면 송나라의 문화를 전승해야겠다라고 태도로 갔을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선진국에 있는 우수한 문명의 어떤 뭐라고 하니까 어떤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송나라 사람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장자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감각의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감각의 차이 가운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자는 조금 야생적 감각을 중시 여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책상 물림, 책상 머리 안에 있는 감각과 야생에 있는 감각은 다릅니다. 아까 계단과 사다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하나, 관점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는데, 두 표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의 표상이 있고요, 하나는 사냥꾼의 표상이 있어요. 농부의 세계와 사냥꾼의 세계는 달라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농부의 세계는 어떠냐면, 내가 노동하는 만큼, 내가 심은 만큼 거두어요. 그렇죠? 콩 심은 데 뭐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하냐면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내가 벼농사를 지었으니 쌀을 먹을 것이고, 옥수수를 심었으니 내가 옥수수죽을 끓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냥꾼은 그런가요? 사냥꾼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집을 나설 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오늘 가서 뭘 잡을지 몰라요. 말씀을 드렸나? 그 삼시세끼 갖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맞지? 삼시세끼 맞죠?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 맞죠? 그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했었죠? 이서진 나와가지고는 농사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수수를 뱄었죠. 수수 베는 양에 따라서 무슨 고기도 주고 반찬도 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건 정확히 어떤 세계에 있는 거냐면 농부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어떤 이런 윤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하는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그리고 내 생의 어떤 결과만큼. 그런데 사냥꾼의 세계는 달라요. 그 어촌편 보셨어요? 거기 보면 어촌편의 재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뭐가 걸릴지 몰라요. 낚시를 잘 잡힌다라고 갔는데, 낚시하러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럴 수 있죠.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던져놓은 어망에 갑자기 물고기가 이때만큼 잡혀가고, 그날은 회 쳐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뭐 구워 먹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는 축적이 있는 세계예요. 내일이 있는 세계예요. 쌓아놓을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는 어떤가요? 쌓아놓으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렇죠? 왜 지금이야 뭐 냉장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 전통적인 사냥꾼들은 곰을 잡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오늘날 운이 좋아서 물론 곰을 잡기 힘듭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곰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가져와야 돼요. 혹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많이 먹어둬야 돼요. 저는 장자에 나오는 어떤 식의 세계에 대한 감각과 윤리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회가 아주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았다고요. 혹은 야생적인 상황, 관리들 있잖아요. 공무원의 생활은 아마 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삶의 플랜이나 계획이 정말 궁금해요. 근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몇 년 일하면 호봉이 얼마고, 내가 몇 년 일하면 월급이 얼마가 되고, 내가 몇 년 일하면 앞으로 연봉이 어떻게, 그 연금이 얼마큼 나와서 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삶의 계획과 플랜이 쭉 짜여지겠죠. 근데 저는 약간 이쪽에 속해져 있거든요. 야생적인 어떤 삶에 속해져 있어가지고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제가 10몇 년을 사는 동안 통장에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살아보면 오늘날 되게 필요한 윤리나 어떤 태도나 요구되는 어떤 감각 가운데 하나가 아래에 있기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상황이 좀 다르시긴 하시겠지만, 서울에 살면은 뭐가 문제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